자, 운동을 잘하려면 운동 전문가를 따라하면 되고, 그림을 잘 그리려면 잘 그릴 줄 아는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잘 하려면 잘하는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1년 만에 110배 수익을 내서 세계 투자 대회를 우승한 말도 안 되는 분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딸도 17살의 나이인 상황에 딸을 출전을 시켜서 이제 세계 투자 대회를 우승시킨 이런 전적이 있는 분이거든요. 바로 레리 윌리엄스라는 이제 굉장히 월가에선 유명한 투자자인데 연간 113배 수익을 냈고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추정 재산을 만든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딸이 현재 미셸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셸 윌리엄스 검색해 보면은 뭐 브루크백 마운틴부터 해서 되게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인데, 이분이 아빠의 가르침을 받고 17살에 똑같은 대회 나가서 월드컵 트레이딩 챔피언십에서 전 세계 투자 대회 우승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면 누구든지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실 수 있도록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절대 책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직접 오디오북처럼 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실전 투자의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실전 비기를 담아낸 이런 좋은 책이 있어서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을 좀 한번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약간 실무 투자자 실무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중요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자 공부해보시고 싶으셨던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처럼 켜놓고 편하게 반복하시면서 자주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에는 약간의 제 개인적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돕기 위한 견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폭의 변화 주기를 얘기하는데 이것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상품의 일일 가격 변동폭은 매우 클 수도 있고 매우 작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수많은 차트 분석가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러나 어떤 기간 틀 내에서든 가격폭의 변화에 명확한 운율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차트를 보다 보면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시장에서는 항상 작은 가격폭과 큰 가격폭을 오가는 주기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작은 가격폭에 이어서 큰 가격폭이 나타나고 다시 작은 가격폭이 그 뒤를 잇는 시기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되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 단기 매매에서의 이익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다. 자, 요 얘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주가라는 거는 크게 튈 때도 있고 지지부진할 때도 있고 크게 튈 때도 있는데, 요걸 이제 작은 주기라고 요걸 큰 주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가격은 크게 튈 때도 있고 지지부진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변동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만 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클수록 이익이 날 가능성도 커진다. 가격 변화가 없거나 변동폭이 미미하다면 가격 추세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갈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요. A라는 종목에 투자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야지만 돈을 벌어요. 그럼 많이 오르면 당연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이 많이 오르는 종목을 조기에 들어가야지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도 큰 수익을 못 내고 계속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는 의미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더가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서 큰 폭의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길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 그러냐? 가격이 많이 뛰어야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뚜렷한 가격 변동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매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가는가? 더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할 테니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일반인 혹은 시장 정보에 박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큰 폭의 가격 변동에 관심을 기울인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크게 올라가거나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가거나 SMR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이런 것들이 크게 튀어서 이미 달리기 시작했을 때쯤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커다란 변동폭이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막 돌파를 시작할 때 이때 사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다 날아가고 나서 이때서야 주목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평균회계의 원리에 의해서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기가 십상인 이런 상황을 투자자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리랑 굉장히 이제 맞닿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큰 변동폭은 작은 변동폭으로 바뀐다. 주가가 크게 춤을 추다 보면은 언젠가는 주가가 잠잠할 때가 있다라는 거겠죠. 대부분이 그렇다. 트레이더의 목표는 큰 가격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다.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쭉 말씀드려 볼 겁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우리는 시장 정보에 능통한 몇 안 되는 소수로서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과거에 큰 변동성이 나타났고 일일 가격폭도 켰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가격폭이 적어진 이렇게 작게 나타난 시장들을 노려야 된다. 왜냐? 그럼 변동성이 다시 커질 거니까. 그러면은 수익이 미친 듯이 날 만한 출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조만간 큰 가격폭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성이 터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방관자의 입장에서 가격폭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확 줄어들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린다면 차트에 대한 광적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연적인 시장 주기상 가격폭이 작은 기간이 얼추 끝나면 곧 이어 단기적인 불놀이 시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차트로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차트 이제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2023년에 비트코인이 급등했다가 지지부진한 구간이 생기죠. 그리고 또 지지부진하다가 주가가 팍 튀는 순간이다. 그러다 또 지지부진한 구간이 생기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연초나 뭐 2023년 후반대에 담으셨으면은 약 8개월의 시간을 낭비하셨어야 됐어요. 왜 그러냐? 이 구간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이라는 시간을 수익도 못 내고 낭비할 수 있었던 내지는 손실로 계속 안고 있었어야 되어만 하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런 시장 구간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레리 윌리엄스가 전하고 있는 거고 이런 순간이 온 뒤에 그 뒤에 이제 변동성이 출발을 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포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80%는 비추세 구간이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20%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더 짧게 보면 확실히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차트가 100%라고 하면은 뭐 20, 30%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을 레리 윌리엄스도 똑같이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신기한데 결국은 우리가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변동성의 수렴과 발산의 원리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변동성의 수렴과 발산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주가는 잠잠할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다. 변동성은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 그래서 변동성은 이제 막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기도 하고 주가가 잠잠하기도 하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주가가 잠잠할 때도 있고 주가가 크게 튈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잠잠하다가 크게 튀는 시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교육할 때 말씀드려 오거든요. 본 강의든 입문 과정이든 그렇게 강의를 해드려 오는데 요 얘기가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얘기한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 많은 사람들이 주가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할 때는 주가가 쭉 올라가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야 그때서야 막 매수하려고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시작하는 지점부터 잡아야 우리가 투자하면서 시간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그래야지 월 평균 수익률도 개선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른 수익을 볼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일 시가와 저가 간 혹은 시가와 고가 간의 차이값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격폭이 큰 이른바 대변동일과 관련한 두 번째 시장 규칙이 있다. 대변동일은 즉 주가가 많이 크게 움직이는 날은 단기 트레이더가 최종 승자로 남으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매매 기회다.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잠잠하다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상승 마감으로 끝난 대변동일은 대체적으로 시가와 저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종가는 고가에 근접하며 끝난다. 또 하락 마감한 대변동일은 시가는 고가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종가는 저가에 근접하며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캔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가랑 저가랑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장대 양봉이면 더 좋고 이렇게 꼬리가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많이 안 달린 상태에서 양봉이 나와야만 상승으로서의 대변동일이다.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남거나 아랫꼬리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이거는 좋은 대변 동일의 어떤 시작 신호라고 볼 수가 없다. 실제 서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통계로 검증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로 검증한 얘기들을 해오면서 큰 이익 가능성이 있는 상승 대변 동일에 종가와 시가의 차이값이 작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렇게 말리면서 내려와서 종가가 꼬리가 많이 달린 상태로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즉 시가에서 저가로의 하락폭이 크면 종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상승 대변 동일일 가능성은 작아진다. 윗꼬리가 많이 달릴수록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음봉으로 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시장이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왜냐면은 해외에는 랜덤워크 이론이라고 해서 랜덤워크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주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어떤 통계적인 유의성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무작위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시장 움직임이 무작위적이었다면 고가와 시가 간 차이의 분포도가 시가와 저가 가는 차이가 똑같은 분포를 보일 것이다. 즉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어떤 확률의 게임이 없을 거다.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선 무조건 필요한 강력한 기초적 규칙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장 매매 규칙을 뒷받침한다. 상승 마감이 예상되는 날에 가격이 시가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지 마라.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폭등을 해서 다음날도 폭등을 하겠네 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쭉 떨어져요. 그러면은 다시 비록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중에 즉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큰 폭의 상승 마감이 예상되는 날에 시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의 가격 하락이 나온다. 즉 주가가 쭉 빠지면 그러면 그때는 포지션을 청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락 마감이 예상되는 날에 가격이 시가에서 큰 폭으로 올랐을 때는 매도하지 마라. 네 번째,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타지 마라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중에 큰 폭의 하락 마감이 예상되는 날에 시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포지션을 청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통계와 맞서려고 하지 마라. 왜? 이 자체가 주식과 상품의 가격 추이를 통제하는 힘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통계를 무시하는 순간 미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항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라면 어느 곳이든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평균적으로 참고할 만한 보편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대공황 때 하루에만 1조 원 이상의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시 리버모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포지션을 깔고 앉아서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이다. 깔고 앉아라. 비결은 단지 그뿐이다. 좋은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수익이 날 때 쭉 극대화시키고 까불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겠죠.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알면서 동시에 끈덕지게 깔고 앉을 줄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내가 여지껏 수백만 달러 규모로 이익의 매매를 달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대변동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었음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랠리 윌리엄스가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매매에서 숨쉬듯 당연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이제 막으려면 이익이 스스로 불어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겠죠. 포지션을. 그러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손실을 메꾸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손실 매매의 비율 자체를 많이 낮추는 거다. 그러니까 승률을 많이 높여서 애초에 손실이 나지 않는 거래를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평균 손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잃을 때마다 100만 원씩 잃는데 한 번에 딸 때 500만 원, 1000만 원씩 따면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손실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게 지거나 많이 벌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더 큰 이익을 가능케 하는 요소는 오직 시간뿐이다. 요거 별표.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자리에서 포지션을 들어가서 수익을 나고 있으면 시간이 우리의 편이고 시간이 곧 돈을 벌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모멘텀은 단기 매매에 이익을 안겨줄 5개 개념 가운데 하나다. 뉴턴은 이거는 진짜 좀 소름 돋았던 얘기인 게 저도 강의를 할 때 자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레리 윌리엄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뉴턴은 물체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외부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움직임이 계속되려는 관성이 있다고 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마찬가지다. 즉 주식과 상품에도 이와 비슷한 법칙이 적용된다. 일단 가격 추이가 시작되면 같은 방향으로 그 추이가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시장 가격 구조 그리고 움직임에 관한 자명한 진실을 배울 차례다. 굉장히 설레는 말입니다.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폭발적 가격 변동이라 친하는 현상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분, 일, 주, 월 당신이 선택한 그 기간 단위당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 혹은 하락한다면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동일하거나 더 큰 규모의 폭발적 가격 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그 시장 가격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지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시장의 규칙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양봉으로 막 주가가 잘 올라가는 상황에 갑자기 거대한 음봉이 터지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잘 가다가 하락으로 전환될 거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심점에서 상승 혹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폭발적인 가격 돌파가 일어난다. 이를 통해서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어느 정도의 변동성 변화를 변동성 팽창, 즉 변동성 돌파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차트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차트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을 계속 보이던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딱 양봉이 터졌어요. 뭔가 그럼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개념을 그럼 얼마 정도 터졌어야지 변동성이 터졌다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가격 변동성의 팽창을 어느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두 문제는 각각 변동성 돌파의 폭, 즉 가격의 폭, 가격 변동폭의 폭, 그리고 기준점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된다. 급속하고도 큰 폭의 가격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일 고가와 저가의 차이인 일일 가격 변동폭을 사용하는 쪽을 선호한다. 이 값으로 일일 시장 변동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측정한 변동성이 최근의 수준보다 증가하는 순간이 바로 추세가 변화하는 순간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진다. 변동성 돌파를 어느 지점부터 측정해야 하는가? 대다수 트레이더는 당일 종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곧 설명하겠지만 우선은 변동성 돌파를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할지부터 생각해보자. 그 지점은 당일 종가나 당일 평균 가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당일 고가나 저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변동성 돌파 항을 가감할 최적의 기준점은 이길 시가라는 결론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다. 이 데이터는 실제 책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존에도 항상 시가 기준으로 매매를 해왔지만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전의 시험 자료를 이용해서 내 판단이 옳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나의 직관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니까 기쁠 따름이다. 그럼 이 변동성 돌파의 요점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은 결국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날의 일봉 기준 레인지를 계산을 해요. 전일 고가에서 전일 저가를 마이너스로 뺍니다. 그 다음에 당일 장중 가격을 시가로 이제 기준을 잡고 시가 기준점에서 장중 가격이 전일 레인지가 곱하기 K의 요율을 곱한 게 넘을 경우에 매수한다. K 값은 0.5에서 1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날 시가에 매도하는 이런 식의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좀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면 주가가 920만 원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고가를 1000만 원까지 도달을 해주고 종가를 960만 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인지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고가와 저가의 값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이랑 여기 주가의 값을 빼주면은 10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움직였으면 1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이 값이 레인지라는 값인 거고 여기다 곱하기 K
값을 이제 0.6, 0.5에서 1이라고 했는데 0.6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0.6 정도로 계산했을 때 이제 6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시가를 기준으로 960만 원 더하기 60만 원인 1020만 원이 됐을 때 이게 변동성 돌파의 신호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이후로 주가가 쫙 이제 급등을 하면은 그게 내 수익이다. 그 이제 다음 봉에 매도를 치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가치는 시장이 정한다. 트레이더로서 오래 시장에서 생존하고 싶다면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워렌 버핏식의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처럼 투자해서 1000억 이상을 벌어들인 개인 투자자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워렌 버핏식의 가치 투자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쵸? 가치 투자나 뭐 경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가격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이 올라야지 수익을 보는 거지 그 종목이나 어떤 자산의 내재 가치를 분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 가격만 오르는 걸 알아 맞출 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의 내재 가치도 판단해가면서 이렇게 투자해봤자 그게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매매를 통해서 손실이 그것도 아주 큰 손실이 난다고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더를 망가뜨리는 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다. 손실이 많이 나서 망가지는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성과가 이어졌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초심자의 행운이죠.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그냥 어떤 특정한 가설을 세웠는데 명확하게 검증해보지도 않고 매매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수익이 막 미친 듯이 나기 시작하면 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 믿음이 통하지도 않는 규칙 때문에 운 좋게 수익을 본 게 이런 게 믿음이 계속 강화되면 손실 매매를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이고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이제 수백억대 자산가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업이 부도가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대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겠죠. 투자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초장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하지 않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막 매매했는데 수익도 오히려 잘 나요. 그럼 오히려 더 큰 돈을 넣게 되고 그러면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요 문장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믿음 쪽을 택하라. 이번 매매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어라. 그냥 그렇게 믿고 손실이 날 거라고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라.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손절매를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매매 포지션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지분이나 계약수가 너무 크면 사소한 손실로도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리먼 가문이라는 곳을 소개를 하는데 해리먼은 장내 트레이더로 출발해서 은행업과 증권업에서 거물 반연에 오른 인물이다. 그래서 1905년에 유니언 퍼시픽 주식 매매로 단번에 1,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100년 전이니까 1,500만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 해리먼은 당시 인기주였던 철도주에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큰 돈 벌어들인 트레이더들은 다 철도주에 투자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철도주가 가장 가격 변동성이 높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1912년에 해리먼과 인터뷰한 진행자는 주식 매매 기술과 비법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당연히 궁금하겠죠. 해리먼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식 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비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손절을 잘하면 된다. 주식 선물 가격이 진입가에서 0.75포인트 이상 불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손절을 하라.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 빠지면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격 변동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라. 그리고 가격 추이에 맞춰서 기준치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리먼은 증권사에서 고객 매매한 계정들을 조사를 하면서 이 중요한 규칙을 터득을 했다. 해리먼이 알아낸 사실은 일반 고객 계정에서 총 수백만 회에 달하는 매매를 살펴봤을 때 5에서 10포인트 정도 손실이 나온 매매 건수가 5에서 10포인트 이익 매매를 훨씬 넘어선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비율이 50대 1이라고 말을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혹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통제력도 있고 회계 업무도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 즉 일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매매에만 나서면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이 항상 놀라웠다고 한다. 나는 매매에 관한 한 해리먼을 능가하는 실력자를 본 적이 거의 없고 1912년에 해리먼이 알려준 매매 규칙보다 더 오랫동안 제 몫을 다했던 규칙도 없다고 생각한다. 단기 트레이더가 따랐으면 하는 세 가지 시장 청산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되게 귀 기울이고 집중할 만한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모든 매매에서는 항상 손절가를 정해서 적용한다. 이건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실 때든 무조건 손절가는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지 않는 매매는 내가 어디까지 손실을 볼지를 감당을 못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수익이 나면 너무 좋겠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전혀 안 된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 기준이 전부 작동하지 않을 때 최소한의 투자금 보호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손절가다. 그래서 어떤 종목 딱 매수할 거다 그러면 손절가부터 딱 잡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랄프 빈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개발한 구제형 이익 실현 기법도 괜찮다 이러면서 그 세 가지 시장 청산 규칙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얘기해 오고 있는데, 이 기법의 기본 규칙은 이익 실현이 가능한 첫 번째 시가에서 청산을 하는 것이다. 실현할 이익이 아주 약간에 불과하더라도 이익을 취하라. 이 규칙이 가장 잘 먹히는 시장이 바로 S&P 500이다. 가격 흐름이 천천히 진행되는 시장에서는 추세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구제형 이익 실현 시점을 하루나 이틀 정도로 미룬다. 그래야 평균 매매 이익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내가 그 이제 규칙에 따라서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시가랑 레인지 값 계산해 보니까 요때쯤 매수하면 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양봉으로 이제 더 올라가서 양봉으로 이렇게 끝이 났고 다음날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날아간다라는 건 이렇게 날아가는 거겠죠.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다음날에 바로 매도를 치지 말고 좀 더 지켜보다가 다음날 팔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 신호가 포착되면 포지션을 청산함과 동시에 반대 포지션으로 전환한다.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신호를 받으면 손절가 또는 구제형 청산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대신 가장 최근의 신호에 따라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곧바로 매수 포지션에 올라타라. 이게 이제 스위칭의 개념인데, 주가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막 잘 급등을 하다가 굉장히 잘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매수 포지션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날에 장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빠지는 거예요. 종가도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락으로의 전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 포지션 타던 걸 정리할 뿐만 아니라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갈아타서 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질 때 떨어지는 만큼의 이익도 취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의 세 요소에 대해서도 레리 윌리엄스는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선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가격 변화 조짐이 보이는 시장을 선택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시장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일이다. 이것도 별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투자로 수익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주가가 잠잠하다가 이제 크게 요동을 칠 만한 이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 폭이 10%인 종목보다는 20%인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똑같은 차트로 매매를 해도 큰 수익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이쪽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장 자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시장을 선택했으면 다른 이상한 ABC 같은 다른 투자 종목 말고 이쪽에만 집중할 생각을 하는 게 투자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어느 날 가격이 급반등하거나 급락해서 돈방석에 앉게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숏배팅에서 큰 돈 벌 상상에 너무 젖거나 뭐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큰 돈 벌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투자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이나 상품 선물의 과거 기록들을 꾸준히 공부하면 베테랑 트레이더와 투기자가 되고 싶은 일반인을 구분짓는 놀랄만한 비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비법이란 시장 가격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며 미미한 추세를 형성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매매 기회로 삼을 만한 큰 폭의 가격 변동은 고작해야 1년에 서너 번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주식이나 상품 차트를 한번 켜서 봐라. 큰 가격 변화는 매일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보다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막
이제 갑자기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떼돈 벌 거라는 상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큰 가격 변화는 사실상 예외적인 상황이다. 매매할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뚜렷한 추세도 없이 지지부진한 시장에 들어가서 발목을 붙잡히고 싶진 않을 것 아닌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세가 확실하게 잡혀지지 않는 시장에서 잘못 투자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시간 낭비가 발생을 하겠죠. 게다가 추세가 내가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로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낭패도 없을 거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추세가 이제 죽은 구간에서는 절대 매매를 하지 마라. 추세가 시작될 타이밍에 매매를 해라. 그리고 그 이제 추세가 시작되는 타이밍은 앞서 언급해드렸던 변동성 돌파 전략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가 만약에 뚜렷한 추세가 안 나왔던 때 매수를 했다가는 당신이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둘 중 뭐든 간에 돈을 잃거나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건들이 만족돼서 크게 움직일 준비가 된 시장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여러 시장을 기웃대지 않고 항상 한두 시장에만 집중할 때 매매 성적이 제일 좋았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사항들은 전부 무시함으로써 내가 선택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이게 않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성공하는 투자의 세 요소로 이제 타이밍을 언급을 합니다. 당신이 가진 새로운 도구들과 기법들, 꿈을 총동원해서 큰 움직임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특정 상품을 선택했다고 치자. 그리고 당신은 그 시장에만 집중하기로 선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시장 속으로 돌진할 때는 아니다. 선택이 어떤 시장이 움직일까의 문제였다면 투자의 두 번째 요소인 타이밍은 언제 그 시장이 움직이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폭등하고 폭락을 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을 선택을 일단 했으면 우리는 타이밍만 잘 맞으면 이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파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의 핵심은 가격 변동의 시작이 예상되는 시점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데 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단순 추세선, 변동성 돌파, 패턴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동성 돌파는 우리가 아까 배운 거고 단순 추세선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축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추세를 돌파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쭉 올라가는 추세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추세를 크게 넘어갈 정도의 어떤 큰 반등이 나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추세가 이탈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해당 사항일 수가 있겠고 주가가 하락을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한 거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가격 변동의 시작이 예상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타이밍의 본질은 트레이더가 선택한 방향대로 가격 변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시장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당신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가격 하락은 가격의 상승 대변동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다. 매수를 하면 당연히 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는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겠죠. 오히려 정반대다. 가격 하락은 앞으로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신호일 것이다. 이는 뉴턴의 관성 법칙으로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관성의 법칙은 주가는 올라가는 만큼 더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 방해 요소만 없으면. 근데 음봉이 터졌다라는 것은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급등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겠죠. 즉 일단 움직임이 시작한 물체는 특별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움직임을 지속하려고 한다. 트레이더는 항상 엄청난 갈등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 내용이 이제 바로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장 싼 가격일 때 매수하라고들 한다. 그러나 추세 분석가는 가격이 하락하는 중에는 매수하지 말라고 한다. 트레이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역시 저가 매수는 잊으라고 말하고 싶다. 그 대신 변동성이 폭발하기 시작할 때 매수하라. 별표 20개, 30개 해주세요. 성공하는 투자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관리다. 매매에 소요되는 자금뿐 아니라 매매 자체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과다 매매 혹은 과소 매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적절한 행동을 하고 매매하는 동안은 감정 상태를 제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질 때가 아니라 이길 때 더 힘을 내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이런 것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들은 손실이 날 때 판돈을 올리고 이익이 날 때 판돈을 줄인다.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손실이 날 때는 판돈을 줄이고 이익이 날 때 판돈을 늘리라는 얘기겠죠. 이런 이제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슬롯 머신에서 돈을 다 잃는 사람을 보고도 그가 떠난 자리로 들어가서 게임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지노에 가서 이제 도박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익이 나는 쪽에 더 힘을 쏟는다. 화랑장일 때 S&P 500에서 18회 연속으로 이익을 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3회 연속 이익을 낸 후에는 내 시황 정보지를 구독하는 사람들 중에서 75%가 그 다음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6번 연속으로 이익을 낸 후에는 매매를 더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실 성공은 이익 매매를 연이어 완수한 덕분에 얻어내는 결과물이다. 성공하려면 성공했다는 이유로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익이 날 때 더 힘을 내라.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좀 계속 얘기를 하면은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데 손실이 날 거라는 상상과 불안을 굳이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반면에 실패는 연이은 손실 매매의 결과물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연속 손실이 더 크게 난다면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그런데 대다수 투기자는 연속으로 손실이 날 때 오히려 매매 기회를 보고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 이익 트레이더와 손실 트레이더의 차이점. 요게 또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또 중요한 내용일 텐데 이것도 별표해 주세요. 나는 지난 2, 3년 동안 이익 트레이더와 손실 트레이더의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심중을 들여다보면서 매매 스타일뿐 아니라 신념 체계까지 알아내려는 작업을 했다. 내가 모델링한 대상 중에는 여러 잡지나 책에서 이미 알려진 사람도 있다. 또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다. 이익을 내는 사람과 손실을 내는 사람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두 트레이더 집단에는 공통점도 있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 자, 첫 번째, 수익 내는 사람이나 손실 내는 사람이나도 똑같은 요소들은 특정한 매매 원칙이나 매매 개념에 크게 휘둘린다. 트레이더의 삶이 원래 그렇다. 손실 트레이더나 이익 트레이더나 열정이 강하기는 마찬가지고 양쪽 다 극단적이고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다. 내가 아는 최악의 손실을 낸 트레이더도 열정과 에너지만큼은 이제 수익 내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뒤처지지를 않는다. 내가 알아낸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양 집단 모두 친한 동성 친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싸라는 거겠죠. 남자 트레이더들은 기껏해야 남성미를 물씬 풍기는 동성 친구 한 명 정도가 고작이었고 여성 트레이더들도 다르지는 않았다. 근데 차이점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럼 손실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다수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10,000, 우리나라 돈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0로 100만 달러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착을 한다. 그리고 되도록 빨리, 되도록 많은 이익을 내는 것에 이들의 목표를 갖고 이제 움직입니다. 다들 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서까지 자신이 한 매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자꾸 곱씹는다. 불필요하게. 매매라는 게임에서 진 사람은 대다수가 손실이 난 사실에 대한 분노를 추진력 삼아서 다음 매매에 뛰어든다. 분노가 오히려 이제 추진력이 되는 거죠. 이들은 한 박자 쉬어간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듯이 매매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일을 참아내지 못한다. 아마 여기 경험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이랬었고요. 매매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일단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수익 트레이더들의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이겠죠. 매매 결정과 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특징이 있다. 손실을 내는 사람들은 보통 자금 관리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다. 과감한 건지 무지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매매는 자금 관리의 게임이 아니라 내 판단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를 가리는 게임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 중에 자신의 투자 자본 현황, 말하자면 계좌 잔고나 계좌 수익률 현황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내게 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있느냐고도 물었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수많은 자금 운용 관리자가 적절한 자금 관리로 꾸준히 이익을 낸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는데도 믿지를 못한다. 너무 사람이 이제 외골수라는 거죠.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당하시는지 지켜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른바 수익 내는 트레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많았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이해 못지않게 이 사람들도 많은 질문을 내게 던졌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겠죠. 별표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트레이더인지 손실 트레이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손실 트레이더들은 질문이 거의 없었다. 또한 이익 트레이더 중에 옵션을 취급한 사람은 없었다. 전부 자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전부가 기술적인 트레이더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 즉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생일대의 큰 손실 경험을 누구에게나 솔직히 털어놓는 편이었다. 깡통 찬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은 손절 기제를 잘 활용하는 한편 가망이 없다 싶은 매매 포지션은 과감하게 털어버린다. 그러므로 이미 끝난 매매에 관해서 쓸데없는 곱씹는 일이 별로 없다. 또 한 가지, 이익 트레이더는 자신이 선호하는 몇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한다.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겠죠. 다소 극단적이지만 1956년 이래로 다른 상품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대두만 매매하는 사람도 있었다. 별표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레리 윌리엄스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손실 트레이더는 뭐든 바꾼다. 이 시장에서 저 시장으로 바꾸고 추종하던 권위자나 시황 정보지도 잘 바꾸는데 그 빈도는 내가 슬리피지를 내는 빈도와 맞먹는다. 이익 트레이더는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하는 반면 손실 트레이더는 손실이 적게 나게 해줄 혹은 이익이 더 많이 나게 해줄 누군가를 이리저리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고 뭐 리딩방 쫓아다니고 이런다는 얘기겠죠. 거의 지금 여기서 레리 윌리엄스의 분노와 어이없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항상 믿으면서도 손실이 나더라도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는 막으려고 한다. 이게 바로 손절을 칼같이 기막히게 잘한다는 거겠죠. 뜨끔하셨습니까? 이들은 큰 손실로부터 자신을 막아줄 안전 보호막을 두른 채 시장에서 그저 어리석은 짓만 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 이런 자세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다. 이렇게 행동하려면 상당한 압박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신들처럼 행동해야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레리 윌리엄스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서적을 추천해드렸는데 요 이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책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책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광고 받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들을 통해서 책 보시기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막 굳이 보실 필요 없이 제가 오디오 북을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내지는 뭔가 하면서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들으면 어쨌든 5번 듣는 것보단 10번 듣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고는 하는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제가 오디오로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용 궁금하시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 보실 때보다 3번 보실 때가 이해가 더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가끔씩 책 리뷰해드리면서 김PB의 서재 또 이제 김PB의 서재 2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